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6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인사는 이제 생략할까요?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입니다. 이제는 귀차니즘이 발동이 돼서. 네, 오늘은 지난해 예고했던 것처럼 트럼프 이후의 미국 그리고 세계 이게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여론조사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네. 그 인터넷 댓글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미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2012년에 그걸 한 방에 해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을 앞서가는 거죠? 네.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네. 어쨌든 오늘은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희쌤. 네, 도널드 트럼프는 말이죠. 네. 1946년생이고요. 네. 만 70세가 되겠습니다. 오. 네, 참고로 오바마는 네. 15살이 적은 만 55세입니다. 아주 젊은 대통령이었어요. 어. 뉴욕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학사학위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타워. 우리나라에도 있죠. 호텔, 뭐 카지노, 골프 클럽 등 많이 지었고요. 네. 2016년 현재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 선정 부자 순위 세계 324위, 미국 순위 11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네. 113위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재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재산이 지금 45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그럼 얼마예요, 그게? 5조입니다.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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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작은 무슨 뭐 미크로네시아 태평양에 있는 나라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예. 뭐 느낌도 안 와요, 이제. 네. TV에도 많이 출연했다면서요. 네, 미스 USA 선발 대회 이제 미인 선발 대회죠. 요거를 네. 96년부터 2015년까지 요거를 이제 소유했었어요. 이 이 대회를 네, 그냥 대회를 이제 자기가? 자기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팔고 사는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계속 출연했습니다. 미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2003년부터 15년까지 네. 그 유명한 TV 쇼 The Apprentice라는 쇼가 저도 있습니다. 봤어요. 네, 리얼리티 쇼입니다. 가끔씩. 네네. 이 리얼리티 쇼 내용이 뭔가 하면 네. 참가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남자 여자들 들어옵니다. 네. 트럼프 회사 중 하나를 연봉 25만 달러, 그러니까 연봉 3억 원이죠. 여기에서 1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따는 게 이게 상이에요. 이기면 이걸 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결을 1년 벌이는 동안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CEO가 되는 게 상이고 우와. 그러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가서 뭐 영업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럴 때 이제 매주 한 명씩 탈락시키거든요. 참가자를 탈락시킬 때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You're fired. 응. 네. 한국말로 하면 넌 해고야. 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You're fired가 일종의 이제 유행어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부자기도 하지만 사실은 TV 스타였다. 예능 이렇게 그것도 보면 예능 그렇죠. 스타죠. 예능 스타죠. 네, 맞습니다. 라스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너는 해고야. 이거 듣기만 해도 기분 확 잡히는. 기분 확 나쁘네 진짜. You're fired. 가족 관계도 화려하죠. 화려하죠. 예. 아버지는 이제 독일계고요. 네.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백인들이 있잖아요. 백인이 네. 이제 다수 인종인데 백인 중에서 독일계가 가장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독일계가 1위예요. 그다음에 아일랜드계, 그다음에 영국계 순입니다. 네, 종로는 이제 장로교니까 프로테스탄트 신교고요. 결혼이 또 화려한데요. 첫 결혼이 이제 이바나라는 체코 출신의 패션 모델하고 77년에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혼은 말라 메이플즈라는 여배우하고 93년도에 두 번째 결혼했고요. 그다음 지금 와이프는 세 번째인데요. 2005년도에 멜라니아하고 세 번째 결혼했는데 이 여자도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입니다. 주로 마들하고 모델하고 배도. 배우 아니면 결혼을 배우하고. 안 하는. 첫 번째 부인이 자기 체코 대사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체코대사 보내줘야 이거 예의가 아니냐, 조강지처냐 이러면서 나 진짜 이건 뭔지 이게 인생 자체가 그냥 쇼예요. 예, 네. 네. 자식은요? 자식은 또 3남 2녀고요. 네. 3명의 와이프인데 다 자식이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 딸이 전부 트럼프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죠. 뭐 이거 TV 스타, 재벌, 뭐 결혼도 이제 뭐 모델 혹은 영화 배우 네, 뭐 네. 이제 견적이 나오네요. 견적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슈퍼바이저님 공약 전문. 아이고, 네 대표적인 것만 먼저 왜 정리 아이고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시작하세요. 사람이 너무 화려하니까 공약이 너무 이렇게 덜 화려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네. 공약이 아니, 그런 너무 게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 네. 무역 재협상 하겠다. 네, 두 번째 나프타 TPP 반대. 세 번째
멕시코 불법 이민 차단, 강력한 이민법 시행. 네 번째, 오바마 케어, 오바마 의료 계획을 폐지하겠다. 다섯 번째, 감세. 세금을 줄인다는 거죠. 여섯 번째, 기후 변화를 무시하는 화석 에너지 개발 등이 대표 공약입니다. 공약도 정말 야 정말 진짜 야, 미친 대통령이 맞는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 네, 임기는 언제 시작되나요, 그러면?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죠. 네, 이때까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신상도 털어보고 공약도 알아봤는데요. 네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서 트럼프를 뽑았나? 음.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투표율이 얼마나 됐어요? 투표율이 53.6%였는데요. 2000년보다는 높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선거, 부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 1차, 2차까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오바마 때보다도 낮았어요. 네. 많이 낮았어요. 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전체 득표는 클린턴이 이겼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47.68% 대 46.79%로 클린턴이 앞섰죠. 아슬 뭐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이겼죠. 근데 득표율이 앞섰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될 수 있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간선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는 다 갖고는 있습니다. 이제 가서 네. 투표를 하는데 투표 용지에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그리고 소속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클린턴일지 트럼프지 어쨌든 자기가 찍습니다. 후보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클린턴 트럼프의 표를 준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클린턴에 투표하기로 약속한 그 주의 민주당의 선거인단 트럼프에 투표하기로 약속한 그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의 표를 준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최종적으로 대통령 선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선거인단만 뽑아놓은 거죠. 뽑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최종 투표를 하는 날이 12월 19일인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민의 득표율에 따라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주에서도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 그 주에 배정된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승자 독식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바라는 그룹이 더 위너 택시롤. 네 맞아요. 위너 테이크스 그렇죠, 그렇죠. 노래 멋있는 노래인데 승자 독식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몰빵해 주는 몰빵, 거잖아요. 다 먹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이겨도 그 주의 선거인단은 다 가져가는 그런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0개 주에서 승자 독식한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전체 표를 다 따져보면은 뭐 힐러리가 약간 더 우세했지만 선거인단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 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서 당선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306대 232로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러면 네네. 각 주마다 독식한 그 선거인단 수를 전부 더한 게 그러니까 공화당이 306, 민주당이 232 이렇게 됐다는 뜻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메인 주하고 그 네브라스카 주는 승자 독식과 선거 구별 할당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복잡한 얘기고 지역적인 얘기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306대 230이면 선거인단 총수가 둘을 합치면 538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다 각 주에 균등하게 분파이가 n분의 1로 되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538이라는 숫자를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의 상원 의원 숫자가 주마다 딱 2명씩 주거든요. 그래서 50개 주니까 100명이에요. 그리고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수가 다르죠. 그게 435명이에요. 그럼 100 더하기 435면 535죠. 네. 거기다가 워싱턴 DC가 수도죠. 그렇죠. 워싱턴 DC는 특별히 3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해요. 그래서 538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원의원 숫자 플러스 하원의원 숫자 플러스 워싱턴 DC 3명을 더한 게 바로 538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이제 주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하원 의원 수는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주가 선거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똑같이 배정된 2명이 있지만 하원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선거인들이 가장 많은 주가 미국에서 어딜 것 같아요, 승민님은? 저는 미국에 아는 주가 몇 개 안 돼요. 일단 그렇죠. 예. 아는 캘리포니아. 그렇죠. 예. 날씨 좋고 뭐 네. 캘리포니아 드리밍, 뭐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쵸, 그런 노래 이런 있죠. 있잖아요. 딩동댕동. 예.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선거인들이 제일 많고요. 55명이에요. 55명. 예. 캘리포니아에서 클린턴이 61.8%를 얻었고요. 트럼프가 32.8%. 말하자면 클린턴이 압승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압승해요. 그래서 55명을 클린턴이 독식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는 어딜까요? 글쎄요, 뭐 노래로 계속 나가 보면 뉴욕, 뉴욕. 괜찮은 뉴욕. 짠짠짠. 네, 아쉽게 드렸습니다. 아, 네. 네. 뉴욕 노래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뉴욕주는 플로리다와 함께 세 번째예요. 아, 29명이고요. 반갑네요. 2등은 그 카우보이들이 많이 사는. 무슨 카우보이? 우리나라 뽕짝 노래도 있죠. 텍사스 카우보이. 텍사스. 아, 예.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뽕짝에? 홈짝에 있어요? 옛날에 있어요. 텍사스가 50년 노래입니다. 아, 네. 저기 아, 네네. 노래방 가면 불러보세요. 텍사스. 오케이. 38명입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트럼프가 50.4% 득표율로 살짝 이겼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38표를 다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면 뭐 2등을 한 후보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2등뿐만 아니죠. 사실 미국 양당제라 그러지만 항상 대통령 후보는 서너 명이 됩니다. 3등, 4등 다 사표죠. 서너 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 나왔어요. 네. 네. 늘 있었다는 거죠. 네네. 지상 후보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특정한 주에서 단 한 번이라도 1등을 할 수 없는 이 후보. 네. 정말. 그러면 그 정당은 단 하나의 한 명의 선거인단도 가져갈 수 없게 그렇죠. 되죠. 무조건 1등을 하나는 해야 되죠. 주에서. 아주 소수 정당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정당은 이름도 들어볼 수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지금 2개 정당만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정당 수십 개가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득표율을 3위를 한 정당이 리버테리안 파티라고 자유당, 4위를 한 녹색당 그린 파티, 5위가 무소속, 6위가 헌법당 후보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 뭐 델타당 무슨 뭐 많아요. 사회주의당 뭐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전부 이건 다 사표예요. 아니 근데 그럼 뭐 이렇게 개떡 같은 선거제도가 생겼어요? 닭 같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들이 연합했다 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연방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연방이란 게 주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그런 연방주의적인 사고 방식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이 점이 반영돼 있어가지고 뭐 아까 찬희쌤이 상원 의원이 100명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각 주에도 2명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건 작은 주건 권리가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원은 이제 인구 비례니까 인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 대표성과 인민의 대표성이 결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원 의원은 주 대표성이고 하원 의원 인민 대표성이고 그렇죠. 이런 원리가 결합되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도 똑같이 돼 있는 건데 주민투표를 포퓰러 보트라 하는데요. 직접 인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그리고는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해서 주의 대표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대칭적으로 결합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민 대표성과 주 대표성을 나름. 뭐 나름 고민한 거예요. 네. 나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게 우리 주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주의 권한을 확인하는 거다. 그런 얘기. 뭐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점이라고 할까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이 홀대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수 집단이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어도 한 주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뭐 어쨌건 역사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통합력이 아주 약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자기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 후보를 정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승자 독식 룰이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그럼요. 이제는 뭐 스테이트 미국의 주라는 게 그냥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지역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지역이죠. 네. 우리나라 네. 도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워낙 커서 지지 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의 승자 독식 룰은 좀 시도착오적이라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000년 대선에서도 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를 앞섰었죠. 맞아요. 예, 기억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고는 지고 예.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진 그렇죠. 셈이 됐습니다. 아주 큰 진짜 억울하겠네요. 엄청 억울하죠. 예. 나 나가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었는데 클린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환장할 거. 집 밖에도 못 나온다. 그런 심정이라고 얼마 전에 아. 어저께인가 인터뷰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선거 과정이 복잡한 건지.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음. 아까 미 대선이 간선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12월 19일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체육관 선거는 이제 네, 12월 네. 10일 아직 그러니까 안 뽑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네. 뽑힌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서 예. 그 자기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할 거야라고 해서 선거인단을 뽑혔는데 네네. 12월 19일 날 투표할 때 클린턴을 선택하자 예.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뭐 어. 반란 이런 거를 선거인단의 일으킬 수는, 반란이겠죠, 예. 없어요? 그거 예. 꼭 지켜야 되나? 야 이거 좋은 상상력인데 야, 아주 좋은 상상인 것 같아요. 예. 미 대선 역사에서 이 자기를 선거인단으로 뽑아준 그 아까 파퓰러 보우트라고 네. 했죠. 그 주민의 의사를 거역해서 선거인단이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아니 지지 후보를 찍지 않고 기권하거나 이런 경우가 총 157명이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역사상 아. 예.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faithless elector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faithless니까 faith를 잃었다. 믿음을 저버린 배신한 배신했다. 배신 때린, 배신했다. 배신 예. 때린. 배신 때린 선거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배신 때문에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바뀌어야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숭이님이 원하는 결과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배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이 157년이 역사 200년 역사 동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배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뽑아준 당이 있고 당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예, 격렬한 비난을 하겠죠. 정치적으로도 보복을 당하고 생활상의 보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애가 학교 가면 야, 저 배신자 아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뭐하러 그러겠어요. 게다가 29개 주하고 워싱턴 DC에서는 이렇게 배신하면 일리걸 불법이에요. 예, 주로 벌금형인데요. 네네. 물론 한 번도 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은 없대요. 예,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하러 또 불법을 하겠어요. 미시간과 미네소타주는 배신하면 불법은 아닌데 네. 무효표가 돼버린답니다. 예. 그럼 하지 말라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많은 사람이 배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들면 네. 선거인들이 다 충실한 그 당의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잘 배신 투표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당신이 클린턴 민주당 근데 트럼프 찍겠어요? 거꾸로 하긴- 트럼프는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는 일이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황당무계하게 그 예상을 사실 뒤엎고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고 난 맞습니다. 다음에 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로 화났죠. 뛰쳐나와서 당신은 내 대통령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선거 네. 불복 시위가 지금 네.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1일 LA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이 엄청나게 격렬한 시위를 벌여서 그 시위자들이 체포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상에서는 청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change.org라고 하는 아. 데서 네. 12월 19일에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뽑자. 아까 말한 이제 배신 투표를 때려보자. 선거인들한테 한번. 호소하는 거네요. 예. 이제 그런 청원 운동이 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반란 투표 좀 열심히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야, 주장들이 막 나오고 참나.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청원 운동에 그 참여를 해서 서명을 했어요. 433만 명이 일단 서명을 했다. 433만 명. 그렇죠. 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했는데 그 당과 당원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다음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벌금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혹시나 혹시 더 혹시나 배신 투표가 좀 이번에는 많아져서 어.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기사 뭐 뉴노말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뭐 요새 노말이 뭐, 다 새로운 노말이 거죠. 다 새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뭐 상상할 수 네. 없는 일이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날인데요. 네, 그러니까 막 그냥- 레이디 가가가 그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그 운동 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맞아요. 레이디 가가. 주도적으로 대표적인 지금 민주당 지지자죠. 배신 투표를 하자라는 지금 운동 굉장히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또 그치 요즘 세상은 노래도 생각나요. 맘 세상- 먹은 대로 아. 다 뭐 이상한 게 일어나요. 예. 네,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어쨌건 알파조님이 말했듯이 이게 뭐 유행어로 하면 멋이 중헌디 이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네. 비난받거나 뭐 벌금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돼야 이게 지금 반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각한 스캔들이 터져야 돼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사실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 스캔들을 한달 할 사이에. 가능성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9일까지 약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획 딱 도는 거죠. 돌아서 예, 예. 이거를 내가 난 뽑는 거 트럼프 자체가 내가 역사에 남는 그렇지. 나뭐 오류다 이렇게 트럼프 생각할 수 못 있죠. 뽑겠다. 네. 이런 일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어. 예, 선거인단은
이게 어떻게 뽑나 하면 이제 선대인들이 이제 12월 아까 19일에 가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을 이렇게 찍고요. 네. 부통령도 찍게 돼 있어요.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 물론 같은 런닝메이트를 찍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를 반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36년 선거에서 버지니아주 그 워싱턴 DC 바로 밑에 있죠. 그 선거인단 23명 전원이 네. 승자 독식한 23명 전원이 네. 민주당으로 이제 원래 선거인단인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배신하지 않고 부통령 후보만 배신해서 투표하지 않고 모두 기권해 버린 적이 있답니다. 왜 그랬대요? 왜 그랬나 한번 제가 봤더니 존슨 당시 존슨이었는데 부통령 후보가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던 흑인 노예하고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드러났던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건 스캔들도 아닌데 뭐 아니라기보다는 뭐 이게 뭐 이렇게 정도의 중원 반란 아닌데 그때는 엄청난 엄청난 스캔들이죠. 사건이죠. 그 180 흑인하고 흑인이고 거기도 노예고. 노인하고 흑인하고의 관계다. 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일이죠. 그리고 벌써 그거를 180년 전 일이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인정까지 했어요. 와. 네, 그래서 사랑했구나. 그런가 봐요. 네. 23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존슨이 과반수에서 한 석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아 이런. 허허. 그래서 부통령 선거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집혔어요. 뒤집히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안 뒤집혔나 아. 하면 당시 상원이 민주당이 상원 네.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에휴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 당인데 그래서 그치. 다시 그냥 배신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아까 430 몇 명, 433명, 433만, 네. 네, 그 433만 명, 만 명. 네, 이렇게 서명 운동을 했는데 그 네. 열망대로 뭐 선거인단 투표가 뒤집히려면 네. 21세기 기준에서 엄청나고도 막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뭐 좀 예를 좀 상상해 네. 본다면 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사실은 러시아의 첩자였다. 아, 라든가 가정 폭행범이었다, 폭력범이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면 좀. 저는 후자는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가정 폭행범 그거 정도. 자 그러면 우리 네. 러시아 첩자로 정리해 볼까요? 아니, 거의 비슷한 연쇄살인마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 트럼프가 뭐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에 준하는 했을 것이다. 했을 정도는. 거라고도 생각은 놀랍지 하지만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줬기 때문에 가정 폭행범 가지고는 그 미국에서 안될것 명예훼손죄 같은데. 들어옵니다 이거. 네, 네. 정말 이모저모입니다 진짜. 야, 네. 예. 미국 대선의 흥미로운 얘기, 그러니까 네. 승자 독식과 선거인단 반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주제가 바뀔 때 이렇게 좀 달달한 음악을 깔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대선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다양한 통계가 공개돼 있더라고요. 한번 네. 그 우리 알파조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통계학이 정말 발전해 있는 그렇죠. 나라인데요. 네. 힐러리의 패배도 이런 통계 수치와 선거 전문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제 그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그 선거 전에 여론조사들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사실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언론사들하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구조사 선거 당일 출구조사 전화조사를 한 걸 보면 첫째 이제 정치 성향을 보면 자신을 리버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미국식 표현의 리버럴은 이제 진보적이라는 거죠. 뜻이죠.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자신을 리버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가 클린턴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컨서버티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81%가 트럼프를 찍었죠.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더라트라고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를 보면은 클린턴이 52%, 트럼프가 41%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응답자 중에서 26%가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35%가 컨서바티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리버럴보다 그 컨서바티브가 더 많았다라는 소리고
근데 중도파를 보면은 네. 실제로 힐러리가 좀 앞섰잖아요. 네. 트럼프보다는 앞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하고 8년 전에 오바마 당선될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힐러리가 중도파에서 가져간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아, 오바마가 중도파를 훨씬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힐러리의 패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인가 언론에서 새로운 이제 통계 조사표 나온 거를 보니까 전체적인 득표 수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트럼프는 역대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저 득표수의 대통령이 됐어요. 득표수? 그러니까 그 득표수를 그렇죠, 보면은 5,900만 표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이 이제 약간 트럼프가 앞섰는데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6천만 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오바마가 처음에 2008년도인가요? 대통령이 될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1,500만 표가 모자라요. 힐러리가.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을 할 때에 비하면 1,000만 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뭐 트럼프는 어차피 전체 포퓰러 보트에서 힐러리보다 표가 낮았기 때문에 역대 최저 득표수를 한 대통령이어서 가장 포퓰러하지 않은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힌 셈이 됐고 그 다음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오바마 선거들, 그러니까 그 선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그 1,500만 표의 차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힐러리가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투표장에 나온 사람도 민주당원 중에서 9%가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9%가 트럼프를 찍었고 공화당원 중에 클린턴을 찍은 사람 7%입니다. 공화당이 훨씬 결집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투표장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그런 통계를 보면 그 클린턴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통계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당원별로 한번 좀 전에 그 슈퍼바이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 소속이 없는 그렇죠. 그 무당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원도 아니고 공화당원도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지지도가 높습니다. 48%였고 클린턴 같은 경우 42%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 통계 수치를 보면은 클린턴이 여성들한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41대 53으로 트럼프가 우세했는데 여성은 54대 42로 클린턴이 우세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54대 40이라고 하는 표 차가 좀 창피한 숫자인 거는 맞아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오바마 때하고 좀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 대통령 뽑아달라는 여성이라고 호소가 해서?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1%가 조금 안 되게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여성들한테서 크게 표를 얻지 못 못했다는. 얻은 거죠.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권영란 씨 수치는. 유리천장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네, 글라스 슬립을 네. 깨달라고 했는데 네. 사람들한테 그게 안 호소력이 먹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선거 거예요. 전략이 실패인 거예요. 그렇죠. 선거 전략도 이제 전적으로 네. 실패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종을 보면은 당연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88대 8 클린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은 65대 29로 흑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힐러리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의 절대 다수인 비히스패닉 백인의 경우에 보면 37대 58로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백인 투표에서는 이제 그 힐러리가 결정적으로 크게 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을 보면은 31대 63으로 이제 아주 참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2배가 아이고, 되지 않습니까? 참패. 그다음에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3대 53으로 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신교 프로테스탄트나 그다음에 몰몬에서는 뭐 트럼프가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몰몬도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죠. 예. 그렇죠. 카톨릭의 경우에는
45대 51로 여기서도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히스패닉계가 대부분 카톨릭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히스패닉계 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일랜드나 동유럽 출신의 카톨릭계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가 사실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맞습니다. 셈인데 예. 클린턴 남편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도 아일랜드계이거든요. 예, 그 예. 부통령 후보 팀 케인도 카톨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계에서 이거 심각하네요. 트럼프가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네. 오바마를 4년 전에 오바마 그 재선 때를 보면은 카톨릭계에서 50대 48로 오바마가 이겼었거든요. 완전 뒤집혔네요. 그다음에 LGBT 이제 성소수자 경우나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정책에서 보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그 반감을 조장하는데 트럼프가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볼 수 있을 것 종교를 같아요. 가진 사람들이 예. 지금 LGBT나 이슬람 같은 이제 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지나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반감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럼 뭐 클린턴은 뭐 중도파에서도 지고 백인은 뭐 남성이고 남성 물론이고 백인 여성에게도 여성한테도 지고 지고. 예. 신교한테도 지고 구교한테도 지고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만 지지했나 봐요. 근데 이긴 것도요. 네. 히스파닉을 보면은 네. 히스파닉에서 이겼는데 네. 오바마가 이긴 것보다 까먹었어요. 사실 까먹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힐러리가 오바마랑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텃밭에서 예를 들어서 흑인표, 히스패닉표에서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이겼지만 오바마만큼은 표를 못 갖고 맞아, 왔던 맞아. 거고 네. 여성표도 백인 여성에서는 그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힐러리라고 하는 후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매력을 못 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끼는커녕 집토끼도 못 잡은. 네, 제대로 못 잡은 많이 잃었어요. 예. 셈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수표장에도 안 나오고 음, 그다음에 나온 이미 나온 사람들? 사람들조차도 등 돌린 사회 많고. 네,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자 그럼 경제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또 어떤가요? 예, 뭐 다 조사된 게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단 미국의 교육비를 좀 보면 말이죠. 네. 미국은 이제 대학 교육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비싸요? 그래서 예. 그래서 토마 피케티의 뭐 21세기 자본이 나오지만 비싸지. 이게 이제 학력과 소득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학력별 통계를 먼저 한번 보고 경제로 들어갈게요. 네. 예,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그 미만이거나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은 있는데 졸업을 못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자 이하겠죠.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대학 졸업생, 이제 학사 학위자죠. 네. 그럼 대학원 이상, 석박사 이상은 다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백인의 경우 그런데요. 그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네. 비백인, 아까 얘기한 흑인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학사 학위가 없는 저학력자라도 75%는 클린턴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비백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이제 인종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백인은 학사학위가 있으면 45대 49로 역시 뭐 지긴 졌지만 클린턴이 근소하게 패배했는데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한테는 백인의 경우는 28대 67로 크게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방끈 짧은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바마 때도 그랬어요? 오바마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오바마 때는 네.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졸업을 못한 구간에서는 백인이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다 오바마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인들이 볼 때 네. 클린턴은 오바마보다 더 귀족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좀 재수 없는 엘리트. 예, 재수 없는 거죠. 예. 소득은요? 소득 격차를 보면 어때요? 예, 소득 격차 구간에 대한 통계치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예, 가족 소득, 가족의 소득이 연 3만 불 이하, 3만 불이면 한 3,500만 원. 3,500만 가족이 같이 벌어도 3,500만 원 이하면 저소득자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또는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의 저소득층에서는 클린턴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에 반해 가족 소득 연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 점점 많아집니다. 20만 불 이상 구간은 모두 트럼프가 근소하게 승리하거나 뭐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신문에서는 저소득층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아 오늘 좋은 의문을 많이 던지시는데 아주 좋은 의문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2016년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지금 아까 알파존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2012년하고 어떻게 됐냐. 이 네. 비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2012년의 통계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하고 비교해 보면 연 5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도 그때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공화당한테 졌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결정적으로 연 3만 달러 이하, 즉 저소득층에서 오바마는 그때 63%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클린턴은 이번에 53% 지지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나 뺏긴 거죠. 3만 5만 달러 구간에서도 오바마는요 57%를 받았어요. 네. 근데 클린턴은 5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 결과만 보면 트럼프를 이겼네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되고 2012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저소득층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권하기도 하고 상당 부분 트럼프로 옮기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하자면 백인의 저학력층, 백인의 저소득층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를 많이 옮겨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네. 하는 얘기인데 슈퍼바이저는 그럼 이슈별 통계도 있어요? 네, 있죠. 대외 정책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들 60대 34로 클린턴이 이겼죠. 뭐 국무장관도 했으니까 네네.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들 32대 64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트럼프의 그 포퓰리즘 공약이 잘 먹혔다는 거고. 먹혔네요 진짜 트럼프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들한테 음. 예? 트럼프가 오바마 때보다 클린턴한테 덜 뺏겼다. 네. 이건 참 좀 곰씹어볼 얘기죠. 음. 근데 테러 방지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들은 39대 57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 이슬람 혐오도 효과적으로 득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은 다 유지를 하고 다지고 상대방 지지층은 뺏어오고 이슈 경쟁에서도 이기고 뭐 승리 안 하는 게 안 할 수가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정치 혐오감도 그 높이는데 한몫해서 사람들 투표장으로 안 끌고 나온 것도 한몫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지금 그 앞에 그 2012년, 2016년 대선의 선거인단 그 독식 상황 이 표 두 개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표가 참 멋있네요. 네. 네, 많은 주가 색깔이 비슷해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었던 곳은 여전히 공화당이고, 네, 주의 색깔이. 네, 민주당이었던 것도 민주당인데 보니까 이제 서부 동부,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 쪽, 네. 네, 서부 동부는 늘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 그렇죠. 이 가운데 전통적인. 가운데 지역, 농촌. 네, 농촌. 아 여기가 농촌이에요. 네, 가운데가. 농촌이죠. 네. 여기는 공화당이 세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플로리다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거. 오른쪽 밑에. 여기 플로리다 맞죠? 네. 날씨 좋은데. 네. 거기는 공화당으로 넘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크게 달라진 곳이 있다면 여기 그렇게 좀 위쪽에 네. 북동부 쪽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무슨 호수 큰 호수. 네, 5대5가 있죠. 그렇죠. 그거 거기요. 네. 5대5 그 근처 지역들은 집중적으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네, 중요하고. 색깔이 네. 파란색에서 붉은색, 그러니까 즉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간 주들인데요. 네. 이름을 보니까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이렇게 5군데네요. 5군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럼 공화당. 여기가 우리가 아까 말을 했던 백인, 남성, 저학력, 저소득층 여긴가요? 네,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러스트 벨트. 러스트 벨트. 러스트, 녹이 슬었다는 얘기죠. 아 러스트. 한때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던 주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매뉴팩처링 벨트, 팩토리 벨트, 스틸 벨트 이렇게 불렀어요. 철 벨트. 네, 근데 그게 녹이 슬었죠. 아, 러스트 벨트. 다 망해서. 기계와 공장이 망해서. 녹슬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뭐 아무튼 최근 몇십 년간 최근 10년 정도 나프타 같은 자유무역 협정 그다음에 WTO 뭐 세계화 미국 밖으로의 아웃소싱 뭐 생산기지 이전 뭐 자동화 뭐 이래서 무너져버린 그 굴뚝산업지대입니다. 어쨌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미국 제조업의 탈산업화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백인 노동자들의 이반 이게 바로 트럼프 당선의 본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데요. 예, 노조 운동으로 보면 AFL-CIO라는 그렇죠. 대표적인 금속 노조죠. 네. 금속 노조.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래로 출곳 민주당을 지지해온 대표적인 노조 연합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노조 연합이 여기 이제 본거지 중에 하나인데 이 AFL-CIO의 지도부가 이번에 노조원들한테 민주당에 투표해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반 이상이 트럼프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 노동자들이 실업과 빈곤이 굉장히 늘었고 실질임금 복지는 삭감됐어요. 예. 뭐 그런데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동부의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자본 중심 지역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막대한 구제금융 덕에 큰 돈을 챙겼어요. 그리고 개독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이제 제조업을 운영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번 달러를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면서 어쨌건 월스트리트는 뭐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를 한번 볼까요? 그 실리콘밸리. 뭐 이 IT 업계는 뭐 이와 관계없이 지난 8년간 홀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런색이죠. 아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실업이라든 빈곤 이런 문제에 직격탄을 안 받은 데죠. 근데 네. 이 5대5 근방에 있는 그 주들 그거는 바로 직격탄을 받은 거고요. 뭐 지도에서 보니까 벌겋네요. 그렇죠. 예.
세계화, 탈산업화, 금융자본주의 뭐 한쪽은 손해 보고 한쪽은 이익을 본 거죠. 네네. 네, 같은 러스트벨트의 몰락 이것은 굉장히 세계 경제 구조적으로 결정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최근엔 이민자가 증가를 하면서 중하층 노동자들이 마치 불에다가 기름 부은 것처럼 더 힘들어졌겠네요.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선거 상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펜실베니아부터 해서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이렇게 이제 러스트벨트를 좀 더 이렇게 범주를 좀 넓게 잡아보면 클린턴이 일리노이를 빼놓고는 다 졌어요. 그래서 그 대선 전에 민주당의 예비 선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웨스트버지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은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겼던 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소하게 그 예비 선거에서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를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전부 이게 샌더스가 강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이제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패자들이 이제 집중돼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강했던 곳에서 클린턴은 다 졌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화 그 제조업 몰락으로 계속 빈곤해지고 있는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로 대변될 수 있는 클린턴 세력에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선거 때 보면 이른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인 샌더스 쪽으로 쏠렸는데 샌더스가 탈락을 하니까 샌더스가 이제 클린턴 지지를 호소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거나 트럼프에게 오히려 표를 던졌다. 바로 그렇습니다. 와, 결국 트럼프는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쏠린 그런 결과 같아요. 그걸 잘 이용한 거죠. 근데 저 이거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와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예전에 브렉시트.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브렉시트의 같은 맥락이죠. 결과를 같은 맥락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뭐 이런 과정에서 점점 빈곤해지는 노동자 불만이 막 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성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뭐 제대로 받아 안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을 극우 성향의 선동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는 그래서 표가 넘어가 버린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어쨌건 정치가 2008년 이후에 기득권 정치 대 포퓰리즘 정치의 대결 같은 그런 현상을 띠고 있어요. 기성 정치 엘리트가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그러니까 대중이 기성 정치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도 공화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 트럼프 혼자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공화당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어떻게 예, 보면. 거꾸로. 네. 네. 맞습니다.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포퓰리즘 정치의 처음에는 좌파가 등장했죠. 그래서 진보적 이슈를 제기해 나가고 운동의 구심을 잡았죠. 뭐 시리자라든지 포데모스 같은 신진 세력의 등장이 이제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런 좌파 세력의 등장이 좀 신통치 않은 국가들, 영국이죠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샌더스가 이렇게 후보가 되지 못하면서 트럼프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신문인가 맞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프랑스에 선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르팽이 어떻게 되냐? 이제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르팽 여자가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갈 수 있죠. 지금까지 늘 나갔으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자신 르팽과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가 편대를 이루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추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사퇴하지 않으면 아베는 하여튼 이때까지는 오바마하고 클린턴 쪽에 선을 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쪽으로 선을 옮기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일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뭐든 지금 난리 법석이래요. 뭐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하고. 근데 저는요 이 트럼프가 굉장히 그 성희롱적인 그렇죠. 그런 음담패설 심한 사건이 말이죠. 터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이쯤 되면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선거 끝났다 생각했죠 사실. 그렇죠. 근데도 결국 트럼프가 됐어요. 네. 근데 이런 부도덕한 사건, 뭐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 자체가 부도덕이죠. 네, 그냥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터져도 표심에 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서 트럼프한테 투표한 거 아니고 다 알면서 투표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선거에서 이길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비슷해요. 보세요. 비슷해요. 이명박 네. 그 당시 후보가 맞아. 엄청나게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사기꾼이다 이런 거 알면서도 다 투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는 사실 그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판단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 이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C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요? 그러니까 PC가 원래 컴퓨터의 약자인데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인데 그건 말고 그 뭐의 약자냐면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혹은 정치적 정도 그러니까 올바른 길 그 약자를 PC라고 하는데 이 PC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가요? 뭐 political correctness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성적인 부분, 젠더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히 심하고요. 굉장히 장애인 경우도 많이 하죠. 마찬가지고 사실 10년새 굉장히 강해졌죠. 이건.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쨌든지 문화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다음에 신체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존중, 그 존중을 표현하는 언어, 행동, 정책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바로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인데 보통 이것을 존중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존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꼬거나 조롱할 때도 마찬가지로 P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소수 인종이나 그다음에 종교, 여성 등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까? 뭐 그 선거 직전에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은밀하게 나누던 은밀한 음담패설이 이제 녹음돼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보통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음담패설이 이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이제 끝났다. 트럼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돼서 political correctnes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까지 이제 막 낳고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도 막 제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를까지 이렇게 좀 분열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성폭행 발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요, 공화당 지지자도 아닌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상관없죠, 이 사람들. 그에 반하여 그 러스트벨트의 몰락한 백인 노동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치사하게 화장실 농담을 비밀 녹음해서 공개하냐는 식으로 그런 말 나올만 하네요. 트럼프 정서에 더 닿아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이명박 얘기가 딱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쁘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겠죠. 이 사람들 의식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식에서는 PC가 지나친 것이라는 트럼프 생각과 거의 똑같은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음담패설 사건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맞아요. 것이겠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람은 애초부터 클린턴을 지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삶이 더 고단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경제도 개판이고 삶도 개판인데 맨날 오바마 정부는 중동에서 전쟁 일으키고 세금은 낭비하고 군수기업은 돈 벌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그 루즈벨트 시대 때 민주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 사실 영국으로 보자면 블레어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이 보수화를 주도했고 그 보수화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다 그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쪽으로 사실 굉장히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그렇죠. 뭐 고용 유연화라든가 이런 걸 다 추진한 게 사실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도 안 썼던 70이 넘은 늑수그레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라 또 웃겨. 미국에서 사회주의라 그러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나는 좌빨이요 이러고 나는 좌빨이요라고 나온 건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홍역을 열풍이, 치러놓고 그렇죠. 낳고는 이기고 나니까 또 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를 계속 발전시키면 거기서 뭐가 낙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진다는 걸 노동자가 이미 8년 동안 느꼈잖아요. 이거를 못 읽은 건지 뭐 안 읽었다고 해야 될지 뭐 그에 반해서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는 아까 그 알파조님 잘 얘기했어요. 공화당스럽지 않게 행동해서 승리한 게 그렇죠. 아니냐. 공화당 주류한테 지지를 못 받았는데. 사실 저소득층 노동자 생각해 보세요. 공화당 그러면 약간 또 뭐가 지겹나 하면 이 새끼들 맨날 사회복지 축소한다 그래. 연금 개혁한다 그래. 뭐 실업급여도 삭감한다 그래. 듣기도 싫은 얘기 맨날 또 듣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트럼프는.
그럼 무슨 종교도 없고 종교 얘기도 안 해. 종교는 믿지만 도덕적 설교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하겠다 그러지. 이민자 쫓아내겠다 그러지. 이슬람도 쫓아내겠다 하지. 백인 저소득층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하고 못하고 말해요, 어쨌건.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볼 때는 이 신자유주의 양당 야합 체제에 룰을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친구도 아닌 트럼프가 노동자 친구처럼 착각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이명박이죠. 아무렴 어때? 저놈들보다 나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클린턴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힐러리는 뭐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거 계속 이어서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좀 찍어주기가 좀 뭐 했겠죠. 어쨌건 중심국에서 2008년 이후에 기득권 정치 대 포퓰리즘 정치의 싸움에서는 기득권 정치에 이긴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샌더스가 나왔다 그러면 좌우 포퓰리즘 정치의 대결이 됐을 텐데 그럼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예측들 하잖아요. 모르죠. 네. 모르죠. 뭐 어쨌건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건 이겼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상은 그렇게 나왔죠.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 여론조사 이걸 우리가 더하면 뭐 러스트벨트를 우리가 여론조사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는 또 딴 문제인데, 근데 이게 분명히 힐러리 대 클린턴 대 트럼프는 기득권 정치 대 포퓰리즘 정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예, 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세가 예. 추세가. 그렇죠. 민주당 주류가 사실 걷어찼네요. 사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패, 맞아요. 힐러리의 맞아요. 맞습니다. 실패라고 보는 게 맞지. 맞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방송을 앞두고 어저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기사 봤어요. 그 빌 클린턴이 선거 기간 동안 자기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의 조언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집어던지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빌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렇게 지식인이나 의식이 있는 계층들 여성들 그렇게만 쫓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지 말아라. 노동자들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아하. 계속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이 가장으로서의 노동자를 좀 더 이제 보듬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말을 안 들어서 아, 졌다 이러면서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하긴 그 두 부부로 볼 때 그 와이프가 훨씬 더 귀족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사실 실제로 그런 귀족 집안이고 빌 클린턴은 사실 흑수저가 사실 대통령이 된 거고. 예. 네, 미국 대선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